에베레스트 산,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고 아마도 가장 위험한 산 중 하나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에베레스트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어두운 비밀이죠. 그리고 제가 그걸 여러분께 밝혀드리겠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 가장 치명적인 것은 추위나 폭풍이 아닙니다. 지금은 1924년입니다. 고어텍스가 나오기 훨씬 전, 보온 부츠도 없던 시절, 그리고 인간이 세계의 지붕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조차 없던 때였습니다. 두 남자가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조지 말로리와 앤드류, 샌디 어빙이었습니다. 한 명은 노련한 등반가였고 다른 한 명은 뛰어난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불가능한 꿈의 두 조각처럼 밧줄로 서로를 묶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6월 8일 마지막으로 목격됐습니다. 동료 한 명이 잠깐 동안 그들을 목격했습니다. 에베레스트의 마지막 능선을 기어오르는 두 개의 작은 검은 실루엣이었습니다. 이것이 등산 역사에 오래 남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지거나 절망적으로 길을 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상에서 수직으로 240m도 채 남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240m.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75년 동안 아무도 그들이 되돌아섰는지 아니면 다른 누구보다 30년이나 먼저 세계의 정상에 섰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에베레스트 최대의 수수께끼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최초 등정자였을까요? 아니면 가장 비극적인 미완의 도전으로 남았을까요? 이번 원정은 조지 멜러리의 세 번째 에베레스트 도전이었습니다. 이번엔 실패가 허용되지 않았고 그의 뒤에는 조국이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제국이 있었지만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지 멜러리 안에는 그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목숨을 걸게 만들 동기이기도 했습니다. 어둡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무언가, 광기, 열병 같은 곳이었습니다. 조지 멜러리는 1924년에 팀과 함께 출발할 때 자신이 아내와 세 어린 자녀에게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1921년 정찰 때부터 그들은 에베레스트가 단계별로만 오를 수 있으며 캠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점점 옅어지는 공기에 적응하면서 주변을 지도에 담고 치명적인 날씨를 연구했으며 세계가 갈망하던 답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은 가능했습니다. 그들을 갈라놓은 것은 산소였습니다. 주철로 된 산소통 한 세트는 30에서 35파운드나 나갔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속도가 느려지고 산소가 부족한 뇌는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두통과 구토로 시작됩니다. 더 높이 올라갈수록 세포가 죽기 시작하고 뇌가 부어오르며 폐에는 액체가 차오릅니다. 상태가 심각해지면 환각을 보거나 소리를 듣게 되고 판단력도 흐려집니다. 1922년 그들의 첫 번째 정상 등정 시도는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티베트를 지나 오랜 접근 끝에 그들은 북벽을 올랐고 5번과 6번 캠프 위에 나중에 죽음의 지대라고 불리게 될 곳에 발판을 만들었습니다. 그곳은 이미 몸이 죽어가고 무엇이든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2번 정상에 도전했지만 모두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래도 정상은 여전히 약 600m 위에 있었고 가파르고 부서진 얼음과 바위 계단에 막혀 닿을 수 없는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정상 도전에서 말로리와 그의 등반팀은 눈사태를 맞았습니다. 폭발음 같은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눈이 아래로 몰려 내려왔습니다. 사람들은 휩쓸려 넘어졌고 밧줄이 몸에 꽉 조여졌습니다. 모든 일은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7명의 포터들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재앙이었고 1924년에 13명의 영국 등반가들과 함께 안전한 영국을 떠나 다시 도전할 때 말로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티베트 포터 약 60명이 고용됐습니다. 몇몇만이 26,000피트 이상을 오를 것이었고 그들은 등단 경험이 거의 없었으며 기본적인 보호복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이 남자들이 성공하길 바랬고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에서는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고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등반가들은 농북 수도원을 방문해 라마에게 축복을 부탁했습니다. 라마는 그들에게 축복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라마는 이 탐험이 죽음 없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도 내렸습니다. 말로리의 등반 파트너인 앤드류, 샌디 어빙은 겨우 22살이었습니다. 그는 얼음 위에서 등반한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가 잘 아는 것은 기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어빙은 뛰어난 엔지니어였고 단순히 체력 때문만이 아니라 산소 장비를 개조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 데려온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산소 장비는 더 가볍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한 사람들은 에드워드 노턴, T.H. 서머벨, 노엘 오델,
제프리 브루스 데이로 모두 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이자 뛰어난 등반가였습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이들보다 더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원정대는 순조롭게 베이스 캠프까지 진군했습니다. 모든 것이 거의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동안 산은 협조적인 듯 보였지만 에베레스트에서는 운명이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습니다. 캠프들이 세워질 때마다 산은 대원들의 수를 줄여나갔습니다. 브루스 데이는 심각한 병에 걸렸고 대원들이 경험한 것 중 가장 추운 온도에서 끊임없는 눈보라, 질병, 그리고 동상과 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망자는 폐렴에 걸린 포터였고 또 다른 한 명은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다른 이들도 아프고 동상에 걸려 일부 포터는 더 이상 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산에서 3주째가 되자 에베레스트는 더 이상 도전이 아니라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변했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질 뿐이었습니다. 각각의 후퇴는 그들에게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것들, 즉 산소, 시간, 식량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산은 단순히 전진을 막는 것이 아니라 원정대원들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있었습니다. 6월이 되자 그들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완벽한 기회도, 두 번째 기회나 놓친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조건에서 지금 등반을 하거나 아니면 원정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때 말로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어빈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노튼에게 자신과 어빈이 마지막 시도를 하며 산소를 적당히 아껴 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게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를 자격이 있다면 바로 말로리였습니다. 그는 3번의 영국 원정에 모두 참가한 유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책에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지만 그가 생각했던 이유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6번, 캠프를 떠나기 전 오델은 말로리와 어빙이 살아있을 때의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얇은 천막 앞에 서 있었고 모직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글로 눈을 가린 채 산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바람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산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태는 좋아 보였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들은 그날 아침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수년이 지나서야 풀리게 됩니다. 9일이 되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델과 몇몇 포터들이 힘겹게 깨 6번 캠프로 다시 올라갔지만 실종된 두 남자의 흔적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마그네슘 조명탄이 어둠 속에서 터졌습니다. 오델은 기다렸습니다. 오델조차 몇 분도 견디기 힘든 그곳에서 저 두 남자가 저렇게 허허벌판에 홀로 자연에 그대로 노출된 채로 살아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6월 11일 오델은 담요를 십자가로 펼쳐 아래 사람들에게 마지막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무 흔적도 없어 희망을 버리고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3번 캠프와 그 아래 캠프들은 철수했고 더 높은 캠프들은 완전히 버려졌습니다. 말로리와 어빙은 거의 확실하게 사망했지만 그들이 정상에 올랐던 걸까? 그리고 죽었던 걸까? 만약 그랬다면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내려오는 길에 죽었던 걸까? 에드먼드 힐러리와 셰르파 텐징 노르가이의 1953년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은 인간이 그 산을 정복한 첫 번째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오델은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바위턱 아래 작은 눕나루에 검은 점이 실루엣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점이 나타났습니다. 말로리와 어빙입니다. 곧 구름이 그들을 다시 삼켰습니다. 가까웠지만 시간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그들이 정상에 도달했을 수 있지만 슬픈 사실은 시신이 산 어딘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찾으면 정상에 올랐는지 단서를 알 수 있습니다. 위험에도 불구하고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은 미래의 등반가들에게 집착이 될 것입니다. 전문가, 아마추어, 이유를 모르는 사람 모두 세상 꼭대기에 서야 한다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영국인들은 말로리 원정 이후에도 티베트 쪽에서 여러 차례 정상 등정을 시도했지만 에베레스트가 공식적으로 정복될 때까지 매번 실패했습니다. 1953년 텐징 노르게이와 뉴질랜드인 힐러리는 영국이 이끄는 원정대와 함께 네팔 쪽 남동능 루트로 정상에 올랐습니다. 힐러리와 노르게이가 정상에 오른 이후 약 12,900명의 등반가들 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으며 이 중 9,100명 이상 이 남쪽에서 약 3,700명 이 북쪽에서 등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최소 334명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하산 중 목숨을 잃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어두운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에베레스트에 오르고 여전히 목숨을 잃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산에 묻히고 만약 그곳에서 죽는다면 아마도 영원히 그곳에 남게 될 것입니다. 200에서 309의 시신 아직도 산에 남아 있습니다.
시간에 얼어붙은 채 인내와 무모함 혹은 순전한 불운의 기념비처럼 보존되어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린 부츠도 있습니다. 정상에서 약 1100피트 아래 북벽의 동굴에 웅크리고 있는 한 남성의 시신입니다. 그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오르는 것이 취미가 아니라 집착임을 상기시키는 암울한 존재입니다. 그 높이에서는 시신을 수습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최선의 바람은 슬리핑 뷰티처럼 시야에서 가려지는 것입니다. 프랜시스 아르센티에프는 보조산소 없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최초의 미국 여성입니다. 그녀는 하산 도중에 쓰러졌고 등반가들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눈 위에 앉아 심하게 동상에 걸린 상태였습니다. 정상에 오르던 팀들은 그녀를 지나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르센티에프 자신도 돌아섰어야 했지만 에베레스트에서 목숨을 잃은 많은 이들처럼 성공하고자 하는 저항할 수 없는 욕망이 그녀의 판단을 흐렸습니다. 다음날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한 팀이 이기적인 마음 없이 자신의 정상 등정 시도를 포기하고 그녀를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같은 자리 남동릉에서 옆으로 누운 채 숨졌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이미 그녀를 찾아 나섰지만 그 역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처럼 얼어붙은 무덤에 잠든 남녀가 수백 명에 이르며 대부분은 데스존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우스콜루트에 있는 극도로 위험한 얼음벽인 로체 페이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정상 바로 앞에 있는 거의 수직에 가까운 12m 높이의 암벽인 힐러리 스텝에서 쓰러집니다. 에베레스트는 죽음이 등반가들을 따라다니는 곳입니다. 하지만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산으로 돌아와 베이스 캠프에서 웃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임을 잘 알면서도 말이죠. 최근 몇 년 사이 에베레스트는 변해 신비로움이 사라지고 등반 경로가 고정되었으며 위험 요소도 기록, 측정, 지도화되고 가격이 매겨졌습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치명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죽음의 원인이 눈사태도 아니었고 추락도 아니었으며 예기치 않게 몰아치는 폭풍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통체증이었습니다. 2019년 5월 에베레스트 산 위에 드물게 완벽한 날씨가 펼쳐졌습니다. 푸른 하늘과 약한 바람, 등반가들이 몇 주 동안 기다리는 그런 조건이었고 모두가 정상에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사우스 콜 루트에서는 등반가들이 머뭇거릴 수 없는 지형을 따라 위로 몰래 올라갔습니다. 로체 페이스에서 사우스 콜을 지나 좁은 정상 능선으로 이어지고 그 끝에는 힐러리 스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에베레스트가 병목 현상이 되는 지점입니다. 올라가는 길도 하나, 내려가는 길도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데스존에서는 그 고도에서 타이밍이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인간의 몸은 매분마다 죽어가고 판단력은 흐려지며 근육은 약해집니다. 모든 지체는 다시 채울 수 없는 산소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등반가들이 단순히 느려진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그날 찍힌 사진에는 정상 능선을 따라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어깨를 맞대고 마지막 몇 미터를 오르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몇 시간씩 기다렸습니다. 그들 위로는 정상이, 그 아래는 끝없이 떨어지는 낭떠러지였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산소를 태우며 얼어붙은 채 자신들이 바쳐 도달하려던 꿈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야망이 아닌 비즈니스로 에베레스트는 산업이 되었습니다. 허가증은 비쌌고 가이드 등반은 수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셰르파 팀들은 정상 등정에 성공할 때마다 돈을 받았습니다. 원정 회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했고 정부는 허가증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돌아선다는 것은 환불을 의미했고 돌아선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했습니다. 사람들은 멈춰야 할 때조차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 시즌에 11명의 등반가가 목숨을 잃었지만 대부분 추락하거나 눈에 묻힌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산소가 떨어졌고 탈진해서 쓰러졌으며 앉은 채로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정상 등정 후 안전지대 몇 미터 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산은 당신의 등정 여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에베레스트에서는 하산 중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합니다. 2019년에는 줄로 인해 하산이 사실상 사형 선고가 됐습니다. 말로리가 구름 속으로 사라진 지 100년이 흘렀지만 그 힘은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압박감. 에베레스트는 이제 집착을 끌어들일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어두운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심지어 조난당한 사람들을 지나쳐 죽게 내버려 두더라도 정상에 오르려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등반가 데이비드 샤프는 경험 많은 산악인이었습니다. 그는 셰르파 팀에게 사실상 밀려 올라가면서 수만 달러를 지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2006년에 지불한 6,200달러는
에베레스트 등반 비용 중 가장 저렴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정상에 오를 계획이었습니다. 이전 등반에서 잃은 발가락들은 장애물이 아니었고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그는 순수주의자로 보조 산소 없이 등반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치명적 실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정상에 올랐지만 그 이전의 많은 사람들처럼 다시 내려올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린부츠의 동굴 안에 웅크리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 채로 수십 명의 등반가들에게 목격되었습니다. 그날 수십 명의 등반가들이 그를 지나쳤습니다. 몇몇이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는 쉬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죽은 걸까요? 그들은 계속 등반해 정상에 오른 뒤 몇 시간 후 하산하며 다시 그를 지나쳤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곳에 밤새도록 앉아 있었고 그의 몸은 얼어붙었으며 뇌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살아 있었으며 다음날 이른 아침 등반하던 등반가들이 그를 지나칠 때 그는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비드 샤프이고 저는 아시안 트레킹 소속입니다. 저는 그냥 잠을 자고 싶어요. 그래서 그는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처음 그를 발견했을 때 실제로 멈춰서 도움을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산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은 이미 구조가 불가능했고 의식을 잃거나 심한 동상에 걸려 에베레스트에서 서서히 생명을 잃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옮길 수 없으며 시도하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산소 제공, 마스크 조정, 앉거나 일어서는 도움은 가능하지만 일정 구도 이상에서는 이런 행동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2012년 에베레스트에서 숨진 네팔계 캐나다인 여성 쉬리아샤 클로르파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녀는 2019년 등반가들처럼 역사적인 교통체증에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충족할 수 없는 기대에 의해 에베레스트로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정상에 오르라는 압박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정상에 도달했지만 하산하는 도중에 사우스 콜루트의 높은 지점에서 상태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비용을 합치면 그녀는 거의 10만 달러에 가까운 거금을 썼다고 합니다. 전부 합쳐서요. 그녀는 강한 등반가는 아니었고 일부는 그녀를 관광객이라 불렀으며 오지 말았어야 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를 산에 데려간 회사의 리더는 그날 정상에 오르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체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경고했었고 그녀가 사망한 후 또 다른 논쟁이 등반계에 퍼졌습니다. 그녀가 하산할 때 충분한 산소통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녀를 정상으로 이끈 것은 단순한 야망만이 아니라 압박감과 기대감이었습니다. 같은 지위에 대한 욕구가 멜로리와 어빙을 너무 늦은 시간에 데스존으로 밀어넣었습니다. 그들 안에 무언가가 계속 나아가게 하며 내가 해냈다, 내가 처음이다 라는 욕구를 자극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정상에 올랐다면 그 해답은 분명 시신에 있었을 것입니다. 1999년 말로리와 어빙 연구 탐사대가 산을 계속 올라갑니다. 그들은 1920년대 산소통, 아이스엑스, 그리고 중국 등반가들의 보고에 의해 얻은 데이터로 길을 안내받고 있습니다. 60년대와 70년대 얼음 위를 지나던 중 죽은 영국인을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26,800피트 지점에서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추위에 의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새들이 쪼아 먹었으며 피부는 표백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한때 산 정상에 섰는지에 대한 수수께끼를 풀 단서들이 가득한 보물창고였습니다. 그의 셔츠에는 G 말로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고글은 주머니에 들어있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그는 빛이 희미해지거나 어두워지는 중에 하산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정상에 오른 후 산을 내려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능선 아래 그리고 오델이 마지막으로 그와 어빙이 힘차게 움직이는 것을 보았던 지점보다 훨씬 아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는 하산 도중 치명적인 추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로리는 소머베렉에서 코닥 베스트 포켓 카메라를 빌렸습니다. 어빙은 캠프에 남긴 메모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언급했습니다. 카메라는 말로리 시신에서 발견되지 않아 어빙이 갖고 있었던 게 확실합니다. 둘 중 한 명이 정상에 올랐다면 사진을 남겼을 겁니다. 수십 년 얼음에 갇혀도 필름은 여전히 판독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는 어빙과 카메라를 찾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누군가 그를 옮겼거나 카메라를 가져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는 왜 말로리와 가까이 있지 않았을까요? 말로리 시신엔 밧줄이 묶여 있어 어빙과 연결된 채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에는 강한 타격이 있었지만 치명상은 아니었던 듯합니다. 그는 다리가 부러졌고 갈비뼈가 부러졌으며 팔꿈치가 탈구되고 타박상도 있었습니다. 탈진하고 얼어붙고 반쯤 시력을 잃은 채 고통에 시달리던 그는
눈 속에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죽는 순간 불가능한 일을 해냈다는 걸 알면서요. 말로리의 딸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항상 아내인 루스의 사진을 가지고 다녔다고 밝혔습니다. 매번 등반할 때마다 그 사진은 그의 주머니에 안전하게 들어있었고 그는 그것을 정상에 두려고 했습니다. 그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그 사진만 없었지만 그의 옷과 많은 개인 소지품들은 온전했습니다. 그가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면 그 사진을 계속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중국 원정대의 부대장인 수징은 정상에 오른 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말로리와 어빙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퍼스트 스텝을 내려오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때 그는 등을 대고 누워있는 시신을 보았습니다. 그의 발은 산 위쪽을 향하고 있었고 몸은 바위에 끼어 있었으며 침낭에 감싸여 있었는데 그 침낭은 분명 어빙의 것이었습니다. 그 말은 그가 아직도 그곳에 거의 온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론에 따르면 말로리와 연결된 밧줄이 바위에 걸려 끊어졌다고 합니다. 말로리는 심하게 다쳤고 어빙은 하룻밤을 비박하기로 결정했으며 결국 잠든 채로 숨졌다는 것입니다. 2024년에 그들은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발을 등산화와 양말에 쌓인 채로 발견했죠. 양말에는 그의 이름이 적힌 라벨이 꿰매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빙하에 의해 옮겨진 것처럼 보였는데 말로리가 발견된 곳에서 약 7,000피트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그의 시신은 어디에 있었고 카메라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날까지도 그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어빙은 여전히 그곳에 시간이 멈춘 채 그의 자켓에 오래된 카메라를 놓고 남아있습니다. 카메라는 역사를 바꿀 수 있지만 진짜 이야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에베레스트가 아니라 내가 해냈다는 욕망이 당신을 죽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이런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맵팩에서 또 뵙겠습니다.